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과대학 입시 컨설팅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 대부분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데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지, 전년도 입시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보여졌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1차적으로 한번 촬영을 했고요. 그때 이제 드렸었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능체제 미반영 대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는데, 어떤 대학의 모집 인원이라든가 그 대학의 이번에 입시에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또는 뭐 경쟁률이 얼마인지 라고 하는 것 같은 입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 역량들을 고려했었을 때 어느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할 것인지, 또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올해에 있어서의 기회 구간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입시는 전년도의 입시와 올해의 입시는 항상 다른 입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집 요강의 변화는 없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도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해마다 입시의 경향과 추세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정시는 원서 접수 직전에 원서 지원의 흐름과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원서 지원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수시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과정 중심의 입시라고 해서 중간에 진행이 되어졌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과 학과 결정하고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하기 때문에 사실 원서 지원 직전에 대학이나 학과가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의대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의대는 상황이 다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는 시점이 이제 9월에 원서를 쓰지만 실제 수능을 보는 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초에 수능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결국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실제 수능 성적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9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실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맞겠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지만 대부분 그 예상이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학들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대부분 30% 정도이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10%나 15%밖에 충족을 못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대 원서 지원은 사실은 목적 중심의 상향 지원과, 그 다음에 혹시라도 수능 시험을 못 봤었을 때, 최저 충족이 안 됐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한 하향 지원이 교차하는 원서 지원이다 보니까 어떤 원서 지원보다도 의과대학의 원서 지원은 사실상 보면은 위아래를 넘나들면서 원서를 쓰는 원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원서 지원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6개의 카드를 다 의대만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있지만, 의대를 쓰면서 치대를 쓰면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공과계열을 같이 연계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많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충족될지 충족이 되지 않을 때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대학의 눈높이에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사실 어렵다 보니까 의과대학의 원서 지원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 어떤 원서 지원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대 원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하나씩 내부용을 보도록 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서 지원은 해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 입시에서 어느 대학의 모집 인원이 55명이야. 올해도 55명이고 수능 최저도 바뀌지 않았어.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다단계 전형에서 1단계 배수와 2단계 배수, 학생부 반영 비율의 차이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작년과 올해는 완전히 다른 입시죠. 왜냐하면 원서 지원을 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리고 시대적 흐름과 그 다음에 원서 지원의 경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올해 입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 모집 요강에 나타나 있는 변화, 그런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나 사회적 분위기, 원서 지원의 패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점은
2021학년도 의대의 특징과 예측이라고 해서 첫 번째 5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누구나 알고 있는 첫 번째는 올해 의대 모집 인원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강원대학교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의대 체제로 넘어가면서 올해 수시 전형에서 34명 정도 인원이 추가되어지면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전년도보다 학생 수가 급격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면서 경쟁률도 하락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가기는 수월해지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생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의대부터 시작해서 최하위 대학까지 모든 대학이 공평하게 경쟁률이 0.5씩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 대학이나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의대의 경쟁률과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스펙의 정도는 전년도보다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냐면 학종의 투명성 강화와 고교 서열화의 완화, 이 부분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작년에 12월 정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으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투명성, 그 다음에 공정성 강화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시의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까지 40%를 주자라고 하는 정책이 하나, 두 번째는 지역 선발 균형을 10%로 늘리자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나 고교 서열화의 완화인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오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대학들은 의대 중에서도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이고, 그럼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능체제를 뺀 나머지 요소,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이나 또는 학교의 프로파일이 입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좌지우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다니고 있는 출신고등학교의 역량, 출신고등학교의 유형이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교 서열화의 완화라든가 자사고나 특목고의 폐지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입시의 방향이 결국 2020학년도의 입시부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21학년도의 입시에도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진 상태가 아니고 학생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입시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어질 거고, 그럼 결국 이것이 쉬운 수능으로 연계가 되어질 상황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처럼 아주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2020년도 또는 2020학년도보다 다소 쉬운 수능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능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또는 재수생들에게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이 쉬워진다는 얘기는 하나만 틀려도 1등급에서 2등급이 되거나 2등급에서 3등급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능 최저 충족에 대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가 발생이 되어지죠. 물론 이러한 수능 체제가 수능이 좀 쉬워진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는 여하에 따라서 많은 유불리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능이 다소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입시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완화. 이 부분은 전년도 2020학년도에도 그랬고 2021학년도 올해 의대 입시에서 많은 대학들의 전형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전형 중에서 특징 중에 첫 번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결국은 수능 최저의 완화죠. 그러니까 4개의 영역 등급합이 5를 주던 학교들이 3개의 영역 등급합을 5로 변화되었다든가, 과탐을 2개 과목을 반영하던 학교들이 과탐을 하나만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2개 과목의 평균에서 2개 과목 평균 소수점 이하 절사로 바뀐다든가 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게 되어지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현재 이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보통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30% 정도의 충족 비율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결국 충족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나 비교과의 활동 역량을 평가하기도 전에
수능 성적이 안 돼서 의대 합격이 아예 안 되는 경우들. 수능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력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수능 체제를 완화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결국 합격 컷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1.35 정도의 내신 등급 평균이었다면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어지고 최저 충족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지면 1.35의 성적이 1.3년 정도로 성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의 학력 기준이 완화되어진다는 것은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반드시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와도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정시 2월 인원이 감소한다. 의대 입시에서는 사실은 수시에서 뽑는 인원, 정시에서 뽑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보통 수시에서 선발할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인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해요. 그런데 정시의 선발 비율을 늘려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시에서 뽑겠다고 하는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않고 수시에서 가급적 선발하는 방향으로 입시 방향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 2월 비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시의 선발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시 비율 중이 40%로 늘어난다는 것은 수시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정시는 재수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시에서 참여하는 재수생들의 비율이 28%지만 1등급과 2등급에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약 70%이기 때문에 결국 정시는 재수생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 비율을 증가하는 대신에 반대급부는 바로 뭐냐면 수시에서 재학생들을 좀 더 유리하게 평가하는 방식인데, 이렇다고 해서 졸업연도에 제한을 두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대학 입시에서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들 속이라면 결국 수시는 좀 더 재학생에게 유리하고 정시는 재수생에게 유리한 상황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시 비중이 만약에 40%가 되고 45%로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어지면 정시의 전형이 단일 전형이 아니라 2개나 3개의 전형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죠. 아시는 것처럼 수시는 지금 70% 정도를 뽑는 상황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개의 줄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시는 지금 대부분 물론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라는 전형도 있지만 정시의 기본적인 선발은 수능 중심의 일반 전형이거든요. 근데 정시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모집 인원이 커지니까 결국 정시도 2개의 전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게 바로 2008년도 정도 되어졌을 때는 100% 수능 성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생부 40%, 수능 50%, 10%를 논술이나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던 전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입시에서는 정시의 선발 비중이 많아지면 정시가 첫 번째 정시 100%의 정시 우선 선발 전형과 두 번째는 일반 선발이라고 해서 학생부 30%의 정시 70%를 두는 전형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첫 번째는 공교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나 수능 시험 못 봤으니까 학교 내신 안 좋으니까 나는 수능 공부할 거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나는 수능 공부한다. 수업 관계없이. 이렇게 되지 않고 수시든 정시든 학생부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유지가 되어진다면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충실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시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지면 재수생들이 재학생에 비해서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재수생들을 더 많이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학생들이 정시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인 학생들도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수시에서 내가 내신 성적이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수시 포기하고 정시로 대학 갈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학교 공부에 충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은 우리가 수시에서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의대에서 선발하는 전형의 방식들이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나눠지겠죠. 물론 지역인재 전형 외에도 고른기후의 전형처럼 농어촌이라든가 기타 전형들이 있는데 그 전형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는 조금 생략하고 중심적인 내용으로 삼는 내용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인데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 4개 영역 등급합 5, 4개 영역 등급합 6이나 4개 영역 등급합 7을 요구하는 대학과 3개 영역의 등급합이 3이나 4나 5나 6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 서울대를 시작을 해가지고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은 4개 영역 등급합 5, 6, 그 다음에 3개 영역 등급합 3이나 4 정도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주로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얘기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죠.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인하대, 순천향대, 계명대, 경상대, 강원대, 충북대까지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삼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 자, 만약에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누구나 의대 원서 쓰고 싶죠. 왜냐하면 의대 원서 지원에서 합격과 불합격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 문제는 바로 수능체제니까. 수능체제를 하지 않고도 의대를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누가 반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경우와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대학들이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체제를 4개 영역 등급합 5나 4개 영역 등급합 또 4개 영역 등급합 5나 3개 영역 등급합 3 정도의 수능체제를 요구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1단계 소리평가 거치고 2단계로 들어가서 1단계 성적과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하는 전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수능체제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은 수능체제의 영향력이 약 70%,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전공적합성, 학교 프로파일이 약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70%에 차지하는 수능의 영향력이 제로가 되는 거죠. 수능의 영향력이 제로가 된다면 결국은 뭐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냐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전공적합성, 학교 프로파일의 영향력이 10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부 교과 성적은 절대적인 학력 지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평가원에서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정해진 날짜에 똑같은 시험 문제로 수능처럼 보는 게 아니라 각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다 보니까 절대적인 학력 지표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2를 맞았다 해서 모든 1.2가 똑같은 게 아니고 1.2를 맞았다 해서 1.22보다 무조건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인 경우에는 비교과나 전공적합성이나 학교 프로파일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제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학업 환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죠. 학업 환경. 학업 환경이라고 하면 학생 수라든가 또는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자연계 반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 학교에서 증가하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 학교의 진학률이라든가 종합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각 고등학교의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활동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결국 수능이 반영 안 되니까 학생부 교과, 비교과, 전공적합성 프로파일이 되게 중요한 거고, 교과 성적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학력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비교과 활동,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진로 희망사항이라든가 세부 특기 능력사항이라든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의 모든 항목들, 그리고 이 학생이 의과대학이나 의사로서의 뚜렷한 전공 적합성이나 의사로서의 인적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의 우수성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지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학에 지금까지 원서를 써서 합격을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중심의 성적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활동의 역량이 뛰어난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대부분 이 전형에 유리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대학에 원서를 썼고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나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기가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달라진 점들은 뭐냐면 전형 간의 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있으면 지규는 일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예전에는 확실하게 매듭이 되어져 있었다면 점차로 이게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원서를 써서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 봐도 알겠지만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의 모든 대학들이 2018, 19, 20, 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일반계 합격계 비율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특수 목적고는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면 특수 목적고에 다니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죠. 왜냐하면 자꾸 불리해진다고 얘기하니까. 또 일반고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분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가 기분 좋고 누가 기분 나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입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고교 서열화의 완화라든가 특목고에 대한 폐지가 이야기가 된다라든가, 또는 이런 입시의 전반적인 변화와 흐름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학교 프로파일로 좌지우지 되어있던 입시의 이런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국제고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욱더 긴장하시고 동일 계열, 동일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역량을 통해서 조금 더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히 수능체제 미반영에 대한 학교들, 이런 데들은 수능체제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나 전공적합성이나 프로파일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전형이다. 그런데 입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능체제 미반영 대학에 대해서 만약에 원서 지원을 꺼렸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활동의 역량에 우수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은, 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의대 원서 지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입시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은 결국은 수능이거든요. 수능. 올해 수능을 어떻게 나오느냐, 수능이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서 결국 최저 충족과 관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분이 실제 이번에 수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 최저 미반영인 대학들은 서울대를 포함해서 상위권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시험을 아예 반영시키지 않기 때문에 입시의 가장 커다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수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이러한 의과대학에서 입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게 되는 것은 어떤 영향력이 클 것이냐, 이 점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의과대학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은 수능. 그러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이런 의과대학에서의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은 어떤 거? 이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교육 정책의 변화와 전반 전년도 입시 결과가 수시 원서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교육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전형에서의 공정성 강화, 그 다음에 고교 서열화의 완화,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를 늘린다는 거,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반영 비율을 높인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수능 체제를 완화시킨다는 거. 수능 체제를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수능의 영향력을 줄여나간다는 얘기고,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게 되면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입시의 전반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수시 원서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에서 전년도 합격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과 최저 내신 등급들을 공개를 하니까 학부모님들은 그걸 보고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원서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그 다음 연도의 원서 지원에 나타난다는 거죠. 수시도 정시와 똑같은 거죠. 경쟁률이 높으면 그 다음에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높으면 그 다음 연도에 낮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꺼리니까 그 다음 연도에 낮아지고, 경쟁률이 낮으면 또 낮다고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몰리죠.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경쟁률이 올리는 것처럼 경쟁률이 수평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안전 구간도 있지만 학생들이 기회를 노리는 구간에서는 경쟁률이 이렇게 위와 아래를 넘나들면서 경쟁률이 파도를 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 그럼 첫 번째는 대학 입시 모집 요강의 변화죠. 자, 내가 만약에 요번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원서를 쓰려고 해, 여러분이. 그럼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뭐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얼마나 바뀌었나, 전형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 수능 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요소들을 평가하는 거죠. 자, 이것도 물론 입시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불안한 사회적 요소, 특히 올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작년에는 없었던 코로나19라는 이거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쉬운 수능, 물수능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수시에서는 조금 더 재학생에게 유리한 상황, 정시에서는 어차피 재생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야, 올해 고3 최악이야. 정말 수능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학생부 기재관리도 안 되고 정말 이건 올해는 진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생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핵심은 그거죠. 본인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거죠. 지금도 사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때보다도 공부를 하기가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부에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좀 긴장이 해이해지거나 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긴 한데 올해 이런 불안한 사회적 요소라고 하는 건 전년도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육 정책의 변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공정성 강화와 고교 서열화의 완화는 결국 입시의 프레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면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전형에서 가장 커다란 입시 요소는 수능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모집 요강이 늘었다, 모집 요강이 줄었다, 인원이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코로나로 해서 수능이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지만 의대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전반적인 입시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입시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제가 볼 때는 올해 수능체제 미반영 의과대학에서 입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는 전반적인 입시 변화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년도의 경쟁률과 등급 컷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울대부터 경상대까지의 내용을 정리했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금 보면은 서울대가 75명 모집에 2019년도에 8.01대 1, 그 다음에 2020년도에 75명 모집에 7.97대 1이니까 경쟁률의 변화는 거의 없고, 여기 보시면 교과 평균 성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일부는 대학들이 발표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추정치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별로 의미가 크지 않아요. 인하대학교 같은 데 보면은 자 2019년도에 1.74, 2020년도에 1.58, 이거 예측은 1.58로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나 포인트로 이해하실 점은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중에서 인하대가 2019년도에 교과 평균이 1.74다. 두 번째는 2020년도에 1.58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지면 첫 번째, 대학에서 발표하는 교과의 평균급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등급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를 참고하시고 원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도의 의미지 1.74라고 해서 실제 1.5, 1.74 이내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면 붙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1.74라고 해서 1.9가 되어지면 지원하지 말라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대략적인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평균치에 대한 부분도 대학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치가 50% 평균도 있을 수 있고 70%도 있고 80%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균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런 평균치를 발표하게 되어질 때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어느 대학교가 내신 성적을 너무 높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만약에 1.15 이렇게 측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1.15라고 해놓으면 학생들이 보통 1.20, 1.25 정도 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를 꺼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 합격생들의 평균 등급을 공개하게 되어질 때 너무 높게 책정을 해놓으면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리게 돼요. 너무 낮게 책정을 해놓으면 대학이 좀 우스워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대학을 좀 견주어서 비슷하게 발표하는 경향들이 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꾸 이거를 믿으시고 이걸 믿고 야, 요 정도 성적이 되니까 나는 쓸 수 있겠다. 요 정도 성적이 되니까 나는 쓸 수 없겠다. 이런 걸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거는 무슨 전형이야?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활동의 역량들을 높게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합불이 결정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이해하라는 얘기를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019년도에는 내신 성적이 1.74로 가던 인하대가 2020년도에는 1.58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2019년도에 수능이 어려웠어. 그러면 수능이 어려우면 모든 학생들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수능이 어려우면 학생들이 최저 충족 비율이 낮아지죠. 충족 비율이 낮아지면 학생부의 내신 등급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우니까 내신이 좀 더 낮은 성적에서도 붙는 거고, 수능이 쉬우면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높아지니까 결국 내신 반영비율이 커지게 되고 내신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2020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수능 성적이거나 2021학년도의 수능이 2020년보다 다소 쉬워지는 수능이 예상이 되어진다면 결국 내신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만으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어느 학교가 연세대학교가 1.53, 1.5인데 올해 1.50이 된다고 해서 내신이 조금 더 떨어지고 강화되어진다고 해서 결국은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을 1.50이 아니라 2.21이나 2.50으로도 붙일 수 있어. 왜냐하면 비교과나 활동의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참고 자료로만 삼으셔야지 이거를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내신이 조금 더 높아진 이유는 바로 수능이 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수능이 쉬워지면 내신이 높아진다 라는 걸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바로 뭐가 있냐면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북대학교
또는 뭐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가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볼 학교예요. 특히 왜 그러냐면 한양대는 전년도에 경쟁률이 24.03대 1이어서 19.42대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죠. 인하대는 경쟁률이 24.6대 1에서 31.6대 1로 경쟁률이 크게 올랐어요. 충북대는 경쟁률이 18.83대 1에서 39대 1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18.83대 1에서 39.16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고 내신 성적은 1.30에서 1.16 정도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왜 발생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요번에 시간에는 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좀 더 보완한 내용이 있어서 차분하게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 지루하더라도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단지 그냥 의대를 가는 게 내신 몇 등급이면 어느 의대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서 지원을 6개를 쓰게 되어지면 누구나 그 중에 3개나 4개는 안정과 적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2개나 하나 정도는 상향 지원의 원서 계획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실력에서 꼭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순천향대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성적대에서 서울대, 연대나 고대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를 붙을 수도 있어. 기회를 찾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 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밑에다가 내용을 좀 정리해놨어요. 요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체제가 없는 학교들의 경쟁률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내용이고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인하대, 순천향대, 계명대, 충북대, 경상대까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가는 학교 중에서 강원대학교가 강원 미래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근데 6월 정도 되어져야 정확하게 이제 그게 발표가 될 텐데 일단은 수능체제 미반영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원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강원대가 요 순천향대, 계명대, 충북대, 경상대 박스권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대학들이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을 박스로 형성을 하게 되어지면 그룹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정도를 한 그룹으로 나눌 것 같아요. 한 그룹, 여기가 하나의 그룹이고 그 다음에 두 그룹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정도가 두 번째 그룹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순천향대, 계명대, 충북대, 경상대 정도가 세 번째 그룹이에요. 보통 순천향대, 계명대, 충북대, 경상대는 수능체제 미반영 대학이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는 사실은 학생부 교과전형 중심으로 대부분 가거나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부 학교 있지만 학생부에서 수능체제 미반영하는 학교들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한양대, 경희대 같은 경우도 중앙대도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체제 미반영이지만 보통 활동 역량들을 많이 평가하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학교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순천향대, 계명대, 충북대, 경상대는 입시 결과를 토대로 봐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과 3번의 원서 지원 간에 학생들 간의 거의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양대, 경상대, 중앙대를 쓰는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활동의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순천향대, 계명대, 충북대, 경상대의 원서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죠. 교류는 없고 대신 여기에 원서 쓰는 학생들 중에서 학업적인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은 어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냐면 고려대 같은 데나 아니면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에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원서를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룹 간에는 서로 간의 교류는 잘 이루어지진 않는다.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고 고려대는 사실상 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의 전형이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쪽에 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쪽에 끼기도 어려운데 고려대가 요번에 이제 특기자 전형에서 뽑던 10명을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고 계열 적합성으로 선발하면서 모집 인원을 10명에서 18명 정도로 인원수를 거의 2배 가까이
올렸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짐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크게 오르므로 성균관대학교에서 25명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와 고려대가 하나의 어느 정도 박스권에 따라서 경쟁률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서울대, 연세대 하나, 그 다음에 성균관대, 고려대 둘, 그 다음에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가 3번째, 그리고 순천향대, 계명대, 충북대, 경상대가 마지막인데 인하대가 하나 껴있죠. 인하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냐면 순천향대, 계명대, 충북대, 경상대 쪽 학생들이 인하대를 쓰기보다는 한양대, 중앙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또는 경희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데가 인하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하대는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미반영 전형에 쓰는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그냥 누구나 한번 그냥 써보는 학교, 어쩔 수 없이 쓰는 학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의 차이는 과연 뭘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천향대, 계명대, 충북대, 경상대의 차이는 뭘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인하대는 이때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 또 충북대는 경쟁률이 급격하게 오른 이유는 뭐지? 자, 경희대, 중앙대는 경희대 경쟁률이 올랐는데 한양대는 경쟁률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봅니다. 자, 첫 번째, 전형 분석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지금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 해서 전형 분석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적으면 사람들이 원서를 쓰기를 꺼리죠. 왜냐면 모집 인원이 적으면 불안하니까. 모집 인원이 적으면 충학률이 발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100%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10명에서 100%나 봤자 10명밖에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5명 중에서 100%라 라고 하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이 모집 인원이 많은 쪽에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모집 인원이 많은 쪽.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은 쪽으로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들은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 25명이긴 한데 고려대학교가 올해 10명에서 계열 적합성으로 바꾸면서 18명으로 늘면서 여기가 학생들이 또 하나 몰려들 수 있는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양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중앙대 4배치도 면접을 보진 않죠. 면접을 안 보는 게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면접을 보는 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꼭 면접을 본다 안 본다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지긴 어려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결국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면접을 언제 보느냐예요. 면접을 언제 보느냐. 지금 보면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11월 14일 정도에 보고 고려대 계열적합성도 11월 22일 정도에 보죠. 그러면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면접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과모집의 의과대학에서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능 전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 첫 번째,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수능 전에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 학생이 커다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면접형 같은 경우에 전쟁률의 경쟁률이 8.42대 1의 경쟁률, 그 다음에 고려대는 14.60,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18대 1 정도, 이 정도의 경쟁률이 보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는 학교들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면접이 없는 한양대학교는 19.42대 1,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인 경희대학교 내원을상 수준형은 17.1대 1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 어떻다?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분석으로 넘어가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연세대학교에 관심을 가지라는 이유는 뭐냐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사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만큼 높은 학교죠.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학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까지 쭉 이렇게 정리해놨지만 정시는 대학의 서열이 있어요. 정시는. 왜냐하면 수능 성적을 가지고서 그걸 표준 점수 100분의 1을 가지고서 점수를 통해서 정량평가가 가능하니까 대학의 서열이 정해질 수 있지만
수시는 서열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수시는 없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의과대학이 저 밑에 있는 카톨릭 감동대학교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높은 대학이 절대로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수시 전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카톨릭 감동대보다 좋은 대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학이 좋은 거고,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의 성적이 무조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 카톨릭 감동대학교 또는 뭐 건양대학교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들마다 평가 기준과 평가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원서를 써보면 아시지만 실제 어떤 학생이 서울대 원서 쓰고 중앙대 쓰고 순천향대 쓰고 뭐 계명대 쓰고 원광대 썼어. 한림대도 쓰고. 그런데 나머지 대학은 다 떨어지고 서울대 의대만 딱 붙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정시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정시는 당연히 서울대 의대에 붙었으면 나머지 대학을 다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평가 방식이니까. 하지만 수시는 어떻다? 대학들마다 평가 방식과 평가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 높고 어느 대학이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는 붙었는데 나머지 대학은 다 떨어지는 경우들, 연세대는 붙었는데 나머지 대학은 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대학의 서열이 없다는 점이고,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연세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의과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거는 정시에서, 하지만 수시에서는 연세대학교의 의과대학이 예를 들어서 충북대나 충남대보다 높은 게 아니야. 절대로. 평가 요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가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활동의 우수성 또는 전공 적합성 등등을 고려할 때 나에게 적합하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에게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높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의 전형 방식, 연세대학교의 전년도와 달라지는 입시의 방향, 반영 요소가 과연 나에게 적합하냐, 이 점을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연세대학교를 먼저 보시면 자, 2019년도에 면접형에서 뽑던 인원이 260명 정도를 뽑았어요. 전체 모집 인원. 면접형에서 260명, 활동 우수형에서 635명, 국제형에서는 안 뽑았고 논술 전형에서 643, 특기자 전형에서 801명 정도를 뽑았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의 의과대학에서 27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특기자 전형 이런 거는 누구에게 유리한 전형이야?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특목고 학생들 요 전형으로 나누면 면접형이라는 것은 일반기 고등학교,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2021, 2021에서 2022년도로 가면서 보면 의과대학의 선발 인원은 면접형이 10명, 17명, 28명으로 면접형의 선발 인원이 급격히 늘었어요. 그쵸? 그리고 활동 우수형도 보면 13명, 45명, 55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이 늘었고, 상대적으로 논술 전형은 34명 정도 선발하다가 논술 전형은 선발하지 않고 더 이상, 특기자 전형도 작년까지만 여기서 선발하다가 올해부터는 특기자 전형에서 의예과로 선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발하는 전형이 면접형과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 두 개의 전형에서 선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공정성의 강화라든가 아니면 고교 서열화의 완화, 이 부분이 결국 대학교의 입시 정책이 입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대학들을 그런 걸 평가를 해서 성적이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대학당 10억씩 지원금을 주죠. 그런 것처럼 대학들은 결국은 뭐냐면 정부의 교육부의 교육 정책의 방향과 맞추어 나가야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이 결국 정부나 교육부의 입시의 방향과 상충되게 정반대로 갈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방향들은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 내신 성적은 우수하지만 비교과 활동이 별로 우수하지 않았다. 또는 우수하지만 높게 평가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일반기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선발 비율이 47%,
2018년도에 49%, 2019년 18년도에는 48% 정도로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 과학고 같은 경우는 선발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외고나 국제고는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했고, 자율고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조금 더 선발 비율이 감소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만 100%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나 과학고나 영재고의 선발 비율이 의과대학의 선발 비율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선발 비율의 감소와 증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전형의 변화와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리는 얘기는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고교관의 서열화가 완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그 합격생들이 일종의 입시의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던 일반계 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라고 하는 그 하나의 틀이 어느 정도는 깨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021학년도가 어떻게 보면은 수시에서 의대를 가기에 가장 좋은 해죠. 왜냐하면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의대가 면접형이 28명에서 22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도 55명에서 42명으로 줄어요. 대신 수능에서 선발하던 인원이 26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가 연세대학교 의대를 수시 전형으로 가기에 가장 좋은 한 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특히 면접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물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한다면, 활동 우수형은 기본적으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특기자 전형에서 원서 지원을 했었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도 이쪽으로 선발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하지만 모집 인원이 워낙 55명으로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누어서 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은 면접형으로 갈 정도의 교과 성적은 못 되지만 나름대로의 우수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못지않게 활동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형과 인원의 변화, 결국 일반고 지원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시를 볼 때 대학을 자꾸 서열화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정시는 서울대 밑에 어느 대학이 있다면, 수시는 서울대 밑에 어느 대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시는 대학들마다 평가 방법과 평가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학불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지, 서울대나 연세대에 붙었다고 해서 나머지 대학에 다 붙는 학생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원서 지원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나는 이 정도에 있는 거야. 내 성적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원서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조금 더 상향해 볼까? 어디 상향해 볼까? 그럼 여기 상향해 볼까? 라고 생각하면 중앙대학교 탐구형, 한양대학교, 경희대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몰리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경쟁률도 높아져. 두 번째, 나보다 확실하게 스펙이 우수하거나 교과 성적이 우수한 상위 집단과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을 넘어서서 넘어가게 되어지면, 연세대가 이 정도의 구간으로 가게 되면 실제 경쟁률이 매우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바로 위에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다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크게 확대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경쟁력이 있다면 기회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이니까 바로 위에다가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겠지가 아니야. 그거는 정시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시는 대학들마다 점수에 따라서 높낮이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시는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어요. 연세대 붙고 나머지 대학 다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고, 서울대만 붙고 나머지 대학 싹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수준이 여기인데 바로 위에 있는 게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가 아니라, 중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또는 활동의 우수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했었을 때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가 전년도에 비해서 활동 우수형과 면접형으로 학생들의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어디를 간다? 이리로 가겠죠. 연세대학교 면접형으로 가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의 모집 인원이 크게 확대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자, 이 세 개 대학은 과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죠. 내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는 사실은 꼭 원서를 쓰는 경우들, 특히 그 중에서도 누구나 한 번은 꼭 써보는 학교가 한양대, 경희대야. 특히 내가 만약에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쪽으로 의대를 쓴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 한양대, 경희대를 많이 쓰죠. 많이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한양대, 경희대에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그쵸? 그리고 한양대, 경희대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위로 쓰면은 연세대나 성균관대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손을 뻗으면 달 것 같기도 하고 좀 운이 좋으면 붙어볼 것 같기도 하는 대학이 바로 이런 대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의 2019년도의 경쟁률이 24.04대1, 경희대학교의 경쟁률이 18.22대1이에요. 아무래도 경희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실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한양대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한양대 쪽으로 좀 더 몰리겠죠. 2020학년도에 보니까 경쟁률이 19.42대1, 그 다음에 경쟁률이 이건 17.11대1이에요. 경쟁률은 여전히 한양대의 경쟁률이 높고 두 개 대학 다 경쟁률은 다소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충원율은 한양대가 186%, 경희대학교가 83% 정도 되니까 충원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합격한 학생들의 상위 집단이 다른 대학에 붙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한양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상위 대학의 연결성이 더 높다는 거죠. 연결성이 높다 또는 한양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스펙이 조금 더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탐구형과 다빈치 전형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다빈치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또 다빈치 전형은 흔히 말해서 학생부 교과 반영률이 조금 더 높은 쪽, 탐구형은 교과보다는 활동의 우수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전형이라고 일반적인 인식이 있어요. 자,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는 8명 정도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경희대, 한양대에 원서를 쓰지만 중앙대에 원서를 쓰기 좀 꺼리죠. 왜냐하면 중앙대의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적으면 추함률도 적게 되어지고 모집 인원이 적으면 합격 가능성도 낮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집 인원이 적은데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좀 늘어서 10명씩에서 총 2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장점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개로 나눴다는 거죠. 첫 번째는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들은 모인 경우에 교과 성적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의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카톨릭대학교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중앙대학교 같은 다빈치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것처럼 교과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빈치형, 탐구형 같은 경우는 활동의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경쟁률이 12.65대1로 정도 나왔는데 이런 대학들이 보통 충원율이 약 100% 정도 발생이 되어지고 충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양대학교의 충원율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세 개 대학은 사실 어느 대학이 더 높다, 어느 대학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한양대, 경희대를 같이 쓰는 경우들이 제일 많겠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원서 지원을 신중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다 또는 그냥 한양대, 경희대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경희대, 인하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찌됐든 한양대, 경희대는 학생부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 중에서 학생들이 한 번쯤 누구나 한 번 써보는 학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대학들의 특징은 정시에서 이원하는 비율이 0명.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수시에서 다 뽑는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대학들이 수시에서 55명 선발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그 중에서 30명을 안 뽑아.
안 뽑는 건지 못 뽑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정시로 이월하게 되어진다면 무슨 생각? 내가 조금 더 낮은 상황에서도 취업률이 186% 돌면서 결국 내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갖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학교들이 수시에서 100% 인원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시에 원서 지원을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학교는 순천향대, 충북대, 계명대, 경상대. 인하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먼저 인하대학교는 2018, 19, 20년도 가면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15인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2019년도에 15명 모집에 389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25.9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2020년도로 가면서 31.6대 1로 경쟁률이 급상승. 엄청나게 올랐죠? 경쟁률이 오른 이유는 인하대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가 하나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순천향대, 계명대, 충북대, 경상대가 하나의 박스라고 한다면 인하대는 사실상 서울대부터 쭉 해서 중앙대까지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 중심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이라면 그냥 한번 써보는 붙든 안 붙든 관계없이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학교들 중에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올해처럼 수능 최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 왜냐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수능 공부를 충실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는 수능 최저를 이만큼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수능 최저를 도달하지 못했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약한 학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인하대에 쓰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는 대학의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가 결코 서울대나 연세대보다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꼭 명심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경쟁률이 높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인하대가 높기 때문에 비록 인하대가 서울대나 연세대보다 일반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인식 물론 그런 것들이 입시의 원서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경쟁률이 근본적으로 인하대가 연세대나 고려대, 성균관대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의 상태로 왔었을 때는 실제 인하대가 연세대나 성균관대, 고려대보다 결코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하대는 올해도 경쟁률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평균 성적이 1.74, 그 다음에 최저가 3.30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2018년도에 보니까 평균 점수가 내신 성적이 2.21이고 최저가 4.90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그 발표의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입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균이 2.21이고 최저가 4.90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나는 2.8이야. 봤더니 4.90이야. 최저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입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많거든요. 입시를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뭔가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대학에서 발표하는 최저와 평균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내신 성적이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최저와 평균의 폭을 크게 두면 결국은 학생들이 몰리죠.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표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예요. 평균과 최저치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들을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원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합격생 전부에 대한 성적을 다 발표해야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죠. 정확하게. 그렇죠.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학생이 1차 서류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면접에서 몇 점 점수를 맞았는지를 불표했는지를 정확하게 발표하면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서 원서 지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충 원서를 쓰면 이런 내용이 결국은 뭐로 나와? 유튜브에 나오는 거죠. 서울대 의대에 저는 내신 성적 2.5로 붙었습니다. 인하대학교 4.74의 내신 성적으로 의대 합격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혹하죠.
우리 그렇게 성적으로 붙었다? 그럼 마치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입시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보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몰리는 거죠. 이게 하나의 요소겠죠. 그 전년도에 2020년도에 원서를 쓰셨던 분들이 2019년도의 결과를 보고 그쵸? 경쟁률과 추가 합격자와 평균과 최저의 점수를 보고 난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몰리는 거죠. 몰리니까 경쟁률이 높아졌고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내신 성적은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1.58이라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보다 더 높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정도의 높은 성적이었고 이 성적대가 과연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전년도에부터 놀랐나라고 볼 수 없고 인하대학교의 전년도의 성적도 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대학을 신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은 입장이 다르잖아요. 대학은 학생을 뽑는 또는 자녀분의 그 부모님,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자녀를 뽑아주는 게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은 우리하고 공정한 입장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을 뽑아주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대학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된다는 하나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해야 된다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양립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우수한 학생들만을 선발하기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발표하는 평균 점수가 예를 들어서 상위 30%, 상위 40%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70%나 80%가 아니겠죠. 그럼 여기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자 면 내신 성적을 높여야지 1.25 이렇게 발표를 평균을 그럼 우수한 학생들만 원서 지원하겠죠? 문제는 어떻게 돼? 경쟁률이 떨어지겠죠.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많은 학생들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대학에서 돈을 번다, 돈을 안 번다가 문제가 아니라 원서 지원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지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물을 촘촘하게 치는 척하면서도 그물을 크게 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절대로 속거나 혼돈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라는 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순천향대학교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순천향대학교를 보면 2019년도와 20년도를 보면 2019년도, 20년도의 모집 인원은 6명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경쟁률은 18.8대 1이었다가 2020년도에 27대 1로 경쟁률이 급상승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를 보면 그 전년도의 성적이 1.2에서 1.3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을 보면 충북대, 경상대에 비해서 순천향대의 내신 성적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학부모들이 원서 지원을 몰려들게 만드는 이유고 결국은 원서 지원이 몰리니까 최초와 최종의 점수대가 1.16대로 다른 대학과 비슷한 정도의 성적대를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순천향대, 충북대, 계명대, 경상대 같은 경우를 쭉 보면 올해 특징적인 부분은 충북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6명에서 10명 정도로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충북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이 4개 대학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최저 미반영 대학이긴 하지만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처럼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는 구간이 아니고 이 구간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의 우수성과 비교과 활동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는 구간이에요. 단지 좋은 점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좀 늘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가 없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원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순천향대, 충북대, 계명대, 경상대 쪽으로는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붙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집 인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평균 등급의 컷이 대부분 다 1점대 초반 정도, 1.2 이내 정도의 성적대라고 보셔야 되고 개명대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집 인원이 적은 데에 비해서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정도의 경쟁률이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버리는 원서 지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붙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원서를 쓰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어디로 가? 여기에 원서를 쓰는 것보다는 위쪽 대학에 원서를 쓰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아래쪽 대학은 모집 인원도 적고 그리고 경쟁률은 매우 높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붙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구간 쪽으로 몰리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에 대해서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대학도 아니야. 물론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내신 성적이 1.20 이내의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적합성이 있어요. 원서 쓰실 수 있어요. 또 그거 못지않게 내가 자사고나 특목고이면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역량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가 그 정도의 내신 성적이 아닌데 여기에 쓴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써라? 위쪽 구간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나 고려대나 성균관대 쪽에서 도전해 보시는 게 차라리 낫고 그 다음에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라고 해서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쪽에 집중하시는 것들보다는 경쟁 구간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쪽에서 상향 지원을 노려보시고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사람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당연히 서울대학교가 중앙대보다 나은 학교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들 속에서 원서 지원을 하니까 서울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이 중앙대보다 우수한 학생이 쓰겠죠.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내가 중앙대를 원서를 쓰면 서울대 원서 쓰는 애들이 나보다 원서 성적이 낮은 애가 원서를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는 좋은 애들이 쓰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는 정시처럼 대학의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적극적인 상향의 원서 지원과 도전을 해보시되 물론 그 기반 하에서는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비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프로파일이라든가 전공 적합성,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과 강점이 무엇인지 또는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면접 시의 장점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수시를 정시처럼 대학을 서열화시켜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전형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못 가는 거 아니야.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라고 해서 올해 특히 불리한 상황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기회 구간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고 자신만의 합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얘기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주로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부터 시작해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까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